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지구과학2 시간이 됐고요. 저번 시간에는 그 모스 굽기계까지 설명을 했죠. 외우는 방법이 활서기와 방영애가 인정 없는 석황이를 감금했다 해서 그렇게 10개를 외울 수 있었습니다. 좀 외우기 쉬운 방법 아니었나요? 약간 이렇게 앞글자만 따가지고 앞글자만 따서 나열하면 또 어려운데 뭔가 스토리를 만들면 좀 외우기가 쉬워집니다. 원소기호도 저는 그런 방법으로 외웠었는데 뭐 지구과학 시간이니까 그거는 언급하지 않고, 아무튼 이번 시간에는 뭘 할 거냐면 거기 오케이, 43페이지, 교과서 43페이지. 이번에는 거기 쪼개짐과 꿰짐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까 해요. 쪼개짐이랑 꿰짐을 여러분들이 구분하기 어려울 것 같아서 한번 설명을 하면, 쪼개짐이 뭐냐? 광물에 외력을 가했을 때, 외력을 가했을 때 일정한 방향성을 갖고 분리되는 것, 분리되는 특징? 분리되는 것? 그거를 쪼개짐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 외력이라 하면 그냥 힘입니다. 뭐 망치로 내려치든 다른 물건으로 내려치든 손으로 내려치든 간에 외력을 가했을 때 뭐 중구난방 부서지는 게 아니라 일정한 방향성을 갖고 부서지는 걸 쪼개짐이라고 얘기를 해요. 제가 필기를 할 때 약간 이렇게 화살표를 사용을 하는데, 저도 공부를 해서 이제 선생님이 됐는데 제가 공부하는 방식이 약간 이런 거였어요. 그냥 이렇게 쓰면 눈에 안 들어온다고 해야 되나? 딱 이게 연결해주는 의미로서 저는 이런 화살표를 써요. 그냥 문장으로 쓰기보다는 광물의 외력을 가했을 때 딱 좀 끊고 일정한 방을 갖고 분리되는 걸 쪼개짐이라고 한다. 그래서 저는 약간 이런 식으로 화살표를 쓰는데, 어떤 의미인지 제가 이렇게 필기를 했을 때 여러분들이 어떤 의미인지를 모를 수 있으니까 한번 언급을 한 거고요. 그리고 쪼개짐하고 이제 좀 지금 비교되는 그 개념이 깨짐이잖아요. 깨짐은 뭐냐? 이제 외력을 가했을 때 일정한 방향성을 갖고 분리되는 게 아니라 그냥 부서지는 걸 깨짐이라고 얘기를 해요. 부서지는 것이라고 할게요. 부서지는 것. 좀 여기 앞에 그냥 무작위적으로 부서지는 것을 깨짐이라고 얘기를 한다. 왜 이런 차이가 나타나느냐? 뭐 인간근사분께서도 설명을 하셨겠지만 그 광물에 결합력이 있느냐 없느냐, 그러니까 아니, 광물에 결합력에 차이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 광물이 이제 막 SiO2든 그 화학식이 있는데, 그 화학식이 결국에 원소들이 일정 뭐 어떤 힘을 가지고 결합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원소랑. 뭐 감람석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감람석의 원소 그 화학식은 뭐 외울 필요는 없어요. 그냥 써볼게요. FeMg2 SiO2 아니 SiO4 이건데, 이제 Fe나 Mg 둘 중에 하나
또는 두 개 다 합해서 결국에 E라는 이 개수 차이만 만족을 시키면, 아무튼 뭐 FE가 두 개일 수도 있고 MG가 두 개일 수도 있고 FE 하나 MG 하나일 수도 있고, 뭐 MG가 0.5개면 FE가 1.5개고 좀 뭐 중요한 건 아니고, 아무튼 원소 이 식이 이해가 안 돼서 잠깐 설명한 거고, 아무튼 이런 식으로 써요. 이런 식으로 쓰는데, 이 원소들 있죠, 원소들이 서로 결합하는 힘이 같으냐 아니면 좀 차이가 있느냐에 따라서 깨짐과 쪼개짐이 결정이 되는 겁니다. 만약에 이 SiO4랑 Fe 또는 Mg가 다 같은 힘으로 결합을 하고 있으면, 내가 얘를 내리쳤을 때 약한 부분이 이제 주로 분리가 되면서 이 쪼개짐이 나타나는 건데, 만약에 결합하는 힘이 다 똑같다면 어디를 치든 그 힘에 의해서 좀 랜덤하게 깨질 수가 있어요. 이제 외력이 가해졌을 때, 왜냐면 자, 외력이 가해지면 결합력이 약한 부분이 분리가 되는 건데, 만약에 제가 양쪽에 사람이 있다 치고, 이 사람은 제가 힘을 세게 잡고 있고 이 사람은 제가 힘을 약하게 잡고 있다고 해봐요. 그때 그 광물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 안에 있는 원소들은 엄청 조그만 건데 좀 큰 망치가 이렇게 내려치는 거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이 칠판 크기만한 망치가 저를 내려친다고 하면, 저는 세게 잡고 있던 애는 그래도 갖고 있겠지만 약하게 잡고 있던 애는 쉽게 놔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제가 연속적으로 앞에 계속 서 있고 똑같이 오른쪽을 약하게 잡고, 여러분 입장에선 이쪽이 왼쪽일까요? 아무튼 이쪽은 세게 잡고 이쪽은 약하게 잡으면, 그게 연속되어 있다 하면 쾅 쳤을 때 이쪽 손만 떼버리고 여기는 잡고 있겠죠. 그러면 여기만 깨지는 방향성, 일정한 방향성을 갖고 이쪽만 분리되는 이쪽이 분리되는 그러한 방향성을 갖고서 쪼개짐이라는 그 성질을 보여줄 겁니다. 하지만 제가 양쪽을 같은 힘으로 잡고 있다면 쾅 쳤을 때 좀 더 뭐 세게 잡거나 약하게 잡은 게 없기 때문에 좀 무작위적으로 그 힘에 따라서 어느 방향이로든 간에 깨질 수 있게 되는 성질을 보여줄 거예요. 그래서 그 광물의 원소가 어떻게 결합하고 있는가, 그거에 따라 쪼개짐과 깨짐이 결정이 되는데, 이제 쪼개짐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 그러니까 쪼개지는 광물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 쪼개지는 애는 여기로 표로 한번 그려볼게요. 또 몇 방향이냐고가 또 정해질 수가 있어요. 한 방향, 두 방향, 세 방향 쪼개지는 방향이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그때 모양을 부르는 말이 있고, 그때 예시적인 광물이 있는데, 한 방향으로 쪼개진다, 다른 데는 강하게 잡는데 어느 한 부분만 약하게 잡아서 그 방향으로만 쪼개지는 애, 그런 거를 우리는 판상 조직이라고, 판상 구조라고 얘기를 하고요. 쪼개지는 게 판상으로 쪼개진다라고 얘기를 하고, 이러한 광물이 뭐가 있냐면 대표적으로 후군모, 뭐 후군모가 아니더라도 다른 뭐 백운모도 똑같은데 결국에 운모류라고 그냥 하는 게 좀 정확할 것 같네요. 운모류, 특히 후군모를 생각하면 되겠고, 이제 두 방향으로 쪼개지는 애는 그 3차원 입장에서 이런 광물이 있는데, 이쪽 방향이랑 이쪽 방향, 가로 방향이랑 높이 방향으로 깨졌을 때 두 방향으로 깨지면 이게
기둥 모양을 이루게 돼요. 좀 생각이 들나? 이렇게 잘리고 이렇게 잘린다고 하면 그게 연속적으로 쭉쭉쭉 하면 결국에 기둥 모양을 나타내거든요. 그거 약간 공간 지각력이 있으면 이해가 좀 될 텐데, 한 방향 이렇게만 잘리면 얘는 결국에 판상이 되는 거고, 두 방향을 잘리면 기둥이 될 수 있다. 기둥 모양이 될 수 있다. 특히 그런 모양을 나타내주는 이제 두 방향 쪼개짐을 갖는 광물이 뭐가 있냐면, 대표적으로 휘석, 그리고 각삼석, 그리고 각삼석, 밑에는 좀 지우고 휘석, 각삼석, 그리고 장석류. 여러분들이 대표적으로 생각할 수 있을 만한 장석류 중에 종류는 정장석이나 사장석 이런 게 있겠죠. 운무류에선 흑운모가 있었고, 그리고 이제 세 방향 쪼개짐을 보여주는 애는 이제 육면체 모양을 나타내요. 이렇게 세 방향으로 쪼개지니까 가로, 세로, 높이 다 나오는 거죠. 그래서 육면체 모양을 나타내고, 이건 대표적으로 방해석이 예시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깨지는 애의 대표적인 애는 이제 감람석이랑 석영인데요. 감람석 같은 경우엔 그 규산염 삼연체 SiO4 있죠. 걔가 양이온, 이가 양이온, Fe나 Mg랑 결합을 해가지고 다 이온 결합을 해요. 똑같이 이온 결합을 하기 때문에 결합력이 어느 부분이든 다 동일해서 깨지는 거고요. 석영 같은 경우엔 SiO4 삼연체가 모두 다 산소를 공유 결합하면서 SiO2라는 화학식을 나타내죠. 그래서 어느 쪽으로든 공유 결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 결합력이 똑같아서 쪼개지지 않고 깨짐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이온 결합을 하는 거고, 얘는 공유 결합을 한다. 모든 방향으로 이온 결합을 하거나 공유 결합을 한다. 그 감람석이 이온 결합이고 석영이 공유 결합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깨짐이 나타난다. 쪼개진 깨짐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교과서 46페이지로 갑니다. 46페이지 평강현미경. 오! 미안합니다. 교과서 46페이지. 여기 보면 광물의 과학적 성질이라고 나오죠. 일단은 평강현미경에 대해서 설명부터 할게요. 교과서 47페이지를 보면 평강현미경 그림이 47페이지 아래에 나와 있어요. 거기서 왼쪽에는 좀 더 자세히 나와 있는 거고, 오른쪽이 대표적으로 필요한 부분만 나온 건데, 오른쪽 그림으로 보죠. 대충 그림은 뭐 여기 저반 렌즈 있고, 몸통 이렇게 있고, 여기 재물대가 있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대물 렌즈가 있고, 여기 하부 평광판이 있겠죠. 뭐 이렇게 생겼다고 보겠습니다. 현미경, 평강현미경. 여러분들은 교과서를 보시고 저는 설명을 위해서 대충 그렸어요. 여기가 눈이 닿는 그 저반 렌즈고요. 접촉하다 할 때 접이라는 뜻이에요. 저반 렌즈. 그 다음에 여기 그 자세한 그림은 47페이지를 보면 되는데, 대충 이 부분에 상부 평광판이 있습니다. 상부 평광판이 이쯤 있다 기억해 두시고, 얘가 대물 렌즈고요. 그리고 여기가 재물대, 박편 올려놓는 데죠. 암석 박편이든 광물 박편이든 올려놓는 데고, 그리고 여기에 하부 평광판이 있어요.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5개 부분 정도만 보면 될 것 같고, 그 외에 뭐 버틀랜드 렌즈나 직광 렌즈나 뭐 반사거울 등등등 딱히 필요 없어요. 제가 평강 현미경도 전공 이렇게 열심히 배우면서 많이 만져봤는데 버틀랜드 렌즈는 써본 적도 없고 별로 중요하지도 않습니다. 아무튼 평강 현미경에서 중요한 건 결국에 이 하부 평강판이랑 상부 평강판이 있다라는 거예요. 특히 이 평강 현미경의 특징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면 첫 번째로는 일반 현미경, 그 생물 현미경이라고 하죠. 뭐 입술 표피 해가지고 현미경 보는 거, 그런 거가 일반 현미경이고, 얘는 평강 현미경으로서 일반 현미경과 달리 이제 상부 그리고 하부 평강판이 있죠. 그래서 평강 현미경인 거고요. 두 번째 특징은 하부 특징입니다. 특징. 평강 현미경 특징. 하부 평강판은 고정되어 있어요. 뭐 넣거나 빼거나 위치를 변하거나 그러진 못하고, 그 평강각은 변할 수 있는데 그냥 넣거나 뺄 수 없다 의미로 고정되어 있던 거고, 평강각은 변화시킬 수는 있습니다. 근데 뭐 중요한 얘기는 아니고요. 그냥 하부 평강판은 넣거나 뺄 수 없이 고정되어 있다. 그리고 상부 평강판은 출입 가능하다. 나 상부 평강판은 빼고 볼래 할 수도 있고, 넣어서 한번 볼래 할 수도 있고, 넣었다 뺐다 출입이 가능하다. 그리고 이제 상부 평강판을 빼면 개방 니콜이 되는 거고요. 이건 다 설명하셨을 거예요. 그 인간 강사분이. 그리고 넣으면 직교 니콜 상태가 되는 겁니다. 이게 평강 현미경의 특징이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좀 어려울 만한 개념을 얘기를 해야죠. 여러분들은 제가 뭐 이거 지우겠지만 정지시켜 놓고 필기하려면 필기하면 되겠죠. 오늘은 수업이 좀 길어질 것 같아요. 할 얘기가 많아가지고. 다음 시간엔 진도를 나가려고 해가지고 싹 다 끝낼 겁니다. 광물의 광학적 성질인데 평광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벌써 평강 현미경이라고 하는데, 평강이라는 이 단어를 모를 것 같아서 적어주면 한 방향으로만 진동하는 빛을 평광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랑 대비되는 게 자연광인데, 그냥 일반적인 햇빛이든 뭐 형광등 빛이든 이런 빛 있죠. 자연광은 모든 방향으로 진동을 해요. 근데 평광판에 평강 현미경의 하부 평강판 같은 거를 지나면 특정한 방향으로만 진동하는 빛을 얻어낼 수가 있는 거죠. 평광시키는 거죠. 이 편자가 약간 치우치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어디에 편중되다 그런 의미의 편이라서 한 방향으로만 진동하는구나,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위에서 봤을 때 보통 자연광은 이쪽으로 진동하고 이쪽으로 진동하고 이쪽으로 진동하고 이쪽으로 진동하고, 그리고 이 사이에 모든 방향 다 진동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렇게 나오는 건데, 뭐 평광판이 이렇게 생겼다고 봐요. 이렇게 생긴 평광판이 있으면 얘가 이걸 지나올 때 이쪽으로 진동하는 애는 다 못 나오고 이쪽으로만 진동하는 빛만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한 방향으로만 진동하는 빛이 나오게 되죠. 이 평광판을 지나면. 근데 이게 또 약간 벡터의 의미인데, 이렇게 진동하는 빛도 있어요. 얘가 얘를 지나면 못 나오느냐? 못 나오지 않고요. 얘는 벡터로 따지면
이 성분과 이 성분 두 개로 나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성분만 사라지고 이렇게 진동하는 빛에서 이 성분만 빼내서 나오는 겁니다. 대충 이해가 됐나요? 그래서 정확히 얘기하면 이것과 수직인 이 방향으로 진동하는 빛 빼고는 그래도 다 얼추 이쪽 방향의 성분으로만으로도 나올 수는 있는 거죠. 그렇게 좀 이해를 하면 이따가 간섭색 얘기할 때 이해가 편할 것 같고요. 빛도 결국에 약간 벡터적 성질이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고, 그 광학적 등방체와 이방체에 대해서 인간 강사분께서 설명을 해줬고, 교과서에도 46페이지에 잘 나와 있어서 등방체랑 이방체는 구분을 하면 좋겠는데, 그 이방체를 제가 가져왔어요. 대표적인 이방체인 방해석인데, 이방체로 글씨를 보면 어떻게 되느냐, 그것만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필요한 자료라서 이걸 뽑아왔는데, 접촉병성과 광합병성의 종류와 특징 이따가 보여줄 거예요. 근데 지금 한 방향으로만 보이죠, 특징. 이 글자가 하나로만 보이는데 방해석을 갖다 대면 어떻게 될까요? 두 개로 보이십니까? 방해석을 통과한 빛이 복글자를 해가지고 이 글자가 약간 두 개처럼 보이는 거예요. 신기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카메라를 통해서 봐서 여러분들이 잘 안 보일 수 있는데 직접 보면 진짜 딱 두 개다 라고 보일 거예요. 이게 광학적 이방체의 복굴절이었고요. 이제 평강현미경에 대해서 좀 더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하면, 개방니콜에서 특징이랑 직교니콜에서의 특징을 좀 보겠습니다. 어떤 광물에 박편을 올리냐에 따라서 특징이 그 평강현미경으로 봤을 때 나타나는 특징이 좀 다른데요. 등방체랑 이방체가 있어요. 등방체는 그 모든 방향으로 빛이 한 방향으로 굴절되는 게 광학적 등방체고, 빛이 두 방향으로 굴절하는 게 광학적 이방체죠. 그러면 개방니콜, 이제 상부니콜을 빼고 하부니콜만 넣고 등방체의 특징을 갖는 이제 광물을 박편을 올려서 관찰을 합니다. 개방니콜 상태에서 관찰을 해요. 그러면 등방체는 어떻게 보이냐? 그냥 보여요. 그냥 보입니다. 특징적인 게 없고, 재물대 회전시켜도 진짜 그 박편이 돌아갈 뿐이지 그런 색깔이 변하거나 다른 변화가 없어요. 진짜 물리적으로 돌아가는 그런 변화만 있을 뿐입니다. 근데 이제 직교니콜에서 등방체를 보면 어떻게 되냐? 안 보여요. 왜 안 보이냐면, 이제 완전 송악이라는 말은 재물대를 돌려도 소강한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보든 무조건 어둡다, 까맣게 보인다, 보이지 않는다, 소강, 빛이 사라진다라는 의미로 완전 소강, 소강은 빛이 사라진다는 거고, 완전 소강은 어떻게 보든 다 빛이 통과하지 못하고 소강된 상태로 보인다라는 의미로 이해하면 되겠고요. 왜 그러냐면, 일단 하부 평강판이 이런 식으로 평강을 시킵니다. 그리고 상부 평강판은 그 반대, 딱 수직한 방향으로 평강을 시켜요. 평강현미경의 특징이 이거예요. 하부 평강판의 평강 방향이랑 상부 평강판의 평강 방향이 정확히 수직합니다. 이게 장난치다 보면 돌아가는데,
정석적으로 사용하려면 아무튼 90도로 맞춰놔야 돼요. 그리고 여기서 빛이 있죠. 이 조리개인가 해가지고 빛을 막 쏩니다. 그럼 빛이 올라와서 이 먼저 하부 평광판을 통과를 하죠. 그러면 처음에 자연광이었던 애가 하부 평광판을 통해서 이 방향으로 평광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광물이 올려져 있죠. 얘 같은 경우에는 이 빛이 광물을 통과할 때 큰 변화가 없습니다. 그냥 한 방향으로 굴절할 뿐이지 평광시키거나 방향을 바꾸거나 그러지 않아요. 그런 상태로 이 상부 평광판으로 가면 어떻게 되냐면 통과하지 못하죠, 빛이. 왜냐면 상부 평광판은 이 세로 방향으로 진동하는 빛만 통과를 시키는데 지금 정확히 90도인 방향으로의 진동하는 평광된 빛만 통과를 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 세로 방향의 성분이 하나도 없는 정확히 90도인 방향의 빛이 통과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통과하지 못하고 우리 눈에는 아무것도 안 보이게 되겠죠. 특히 이 등방체에 광물 올려놓지 않아도 그냥 상부니콜 넣고 평광 현미경을 관찰하면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이게 평광 현미경의 특징 또 잠깐 말하는 건데 그냥 상부니콜 넣고 딱 보면은 어두워서 아무것도 안 보여요. 거기에 뭔가 이방체 광물을 넣어야 보일 겁니다. 등방체 광물을 넣으면 어차피 평광 시킨 빛이 그대로 올라오니까 완전 소강이 일어난다. 그런 얘기였고요. 이방체를 이제 개방니콜에서 보면 어떻게 되냐면 또 그냥 보여요. 하지만 재물대를 회전시키면 다색성의 특징이 나타납니다. 다색성. 이 다색성은 은은한 색 변화라고 생각하면 좋겠어요. 뭐 크게 색깔이 변하는 건 아니고 살짝 밝기가 살짝 변한다고 해야 되나? 그렇게 막 드라마틱한 변화는 아니고 살짝살짝의 변화가 나타납니다. 그거를 다색성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지금 빛 나오는 똑같이 그려볼게요. 왜 다색성이 보이냐면 일단 하부니콜은 뺄 수 없으니까 똑같이 있고요. 그럼 평광이 됩니다. 그 위에 이방체가 있죠. 이방체가 있는데 얘는 약간 빛을 두 개로 평광을 시켜요. 결국에 이방체가 서로 수직한 두 갈래로 평광을 시키는 역할을 하거든요. 교과서에 써있을 텐데 여기 써있죠. 이러한 46페이지 중간에 보면 이러한 현상을 북굴절이라고 하며 북굴절된 두 빛의 진동 방향은 서로 수직이다. 결국에 빛이 두 갈래로 굴절을 하는데 걔는 서로 수직한 두 방향으로 진동하는 평광을 뽑아낸다라는 의미로 보면 될 것 같아요. 이방체를 올리면 이렇게 가던 평광시킨 빛이 여기를 지나면 얘는 이쪽 성분 갖고 있고 얘도 이쪽 성분 이쪽 성분이 이거랑 둘 다 갖고 있어요. 좀 어려운 얘기 같기도 한데 지금 얘가 통과하지 못하는 그 평광판은 이렇게 생긴 평광판이잖아요. 근데 결국에 대각선 양쪽으로 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쪽 방향이랑
이쪽 방향으로 평강된 두 빛으로 갈라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얘를 재물대를 돌리면 이 평강 방향이 슬슬슬슬슬 이렇게 바뀌는 건데, 이렇게 바뀌었다가 뭐 또 이렇게 바뀌었다가 돌아가면 평강 방향이 이렇게 바뀌는 거죠. 대충 느낌이 오나요? 머릿속에? 그럴 때 이 이방체에서 평강되는 두 빛이 방향이 이렇게도 됐다가 이렇게 되면 이 평강은 안 일어나고 가운데만 똑같이 통과할 수 있겠죠. 이때는 등방체랑 똑같이 보일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약간 이렇게 했는데 이런 식으로 평강된 빛이 나오겠죠. 이번에는 이 약간의 살짝살짝 빛이 평강되는 차이, 돌릴 때 그것 때문에 우리 눈으로 봤을 때 아무것도 안 보임이 아니라 이제 눈으로 봤을 때 살짝살짝 색의 변화가 일어난다. 삼구평강판은 빼놓은 상태니까 이 빛이 눈에 그대로 들어오는 거죠. 이해가 안 되면은 질문을 하면 좋겠고요. 좀 어려운 내용이긴 한데 이걸 이해하면 평강현미경은 뚝딱입니다. 진짜 끝이에요. 끝. 자, 그런 얘기였고요. 그 다음에 직교니콜에서 보면 간섭색의 특징이 있고요. 그리고 하나 더, 재물대를 90도 돌릴 때마다 소광이 일어나요. 이 방체는. 이것도 그려보면 좀 되는데, 여기서 빛이 나오고 하부평강판 이렇게 있고요. 그 위에 암석 박편 있죠. 두 방향으로 평강시키죠. 그리고 여기서는 하부평강판을 수직한 방향으로 평강을 시킬 거고, 그러면 어떻게 되냐? 처음에 이렇게 나왔던 빛이 여기서 들어가면 이 두 갈래로 갈라지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여기서 두 개 다 세로 성분이 있죠? 그러면 이렇게 평강돼서 눈으로 들어옵니다. 근데 같은 방향으로 진동하는 두 가지 빛이 섞여서 들어오니까 우리 눈으로 봤을 때 굉장히 찬란하게 보여요. 그래서 이 간섭색은 은은한 색 변화가 아니고 찬란한 색 변화입니다. 찬란한 색 변화. 막 알록달록해요, 진짜. 분홍색, 주황색, 막 노란색, 초록색, 알록달록하고, 특히 이 간섭색은 재물대를 회전시키면은 색이 변화를 하는 거고, 그냥 재물대를 회전시키지 않고 보면 굉장히 찬란한 색이 나타나긴 합니다. 막 파스텔 같이 약간 물감 섞어놓은 것, 그러니까 여러 개 짜놓은 것처럼 여러 색깔이 막 보이는데, 거기서 재물대를 돌려버리면 그 색깔이 반짝반짝반짝 여러 색깔로 막 바뀌어요. 그래서 그냥 봐도 찬란한데 돌리면 변화가 일어난다. 이렇게 간섭색을 생각하면 좋겠고, 그리고 90도마다 소광이 되는 거는 지금 이 재물대를 돌려요. 그러면 이 방체의 평강 방향이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겠죠. 돌리다 보면. 그러면 얘는 이쪽 방향은 통과를 하는데 이쪽 방향은 이미 통과하지 못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빛이 두 개로 굴절이 일어나야 되는데, 이게 굴절 방향이 정확히 이 하부 평강판의 평강 방향이랑 수직으로 맞물릴 때는 두 방향으로 평강되지 못하고 한 방향 평강만 일어납니다. 그래서 얘가 상부 평강판이랑 만나면 얘는 이쪽 방향만 평강시키기 때문에 얘는 통과하지 못하고 결국에 눈에 안 보이죠. 또 돌리면 이런 식으로 위치가 될 거니까 또 두 갈래로 평강이 일어날 거고, 근데 얘를 이렇게 90도 싹 돌려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이런 모양이 되겠죠. 90도를 돌리면. 그러면 이번에도 이게 이쪽 방향은 통과를 하는데 여기는 통과를 못해서 결국에 또 상부 평강판이랑 맞물리지 못하고 소광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재물대를 90도 돌릴 때마다 이 이방체의 소광 방향, 평강 방향이
하부 평강판 얘를 하나만 평강시키기 때문에 결국에 상분 평강판을 빛이 통과하지 못하고 소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90도마다 재물대 90도마다 재물대를 90도 돌릴 때마다 소강이 일어나는 거예요. 좀 이해가 됐나요? 너무 어렵죠? 인간 강사가 설명해 주시는 대로만 이해를 하면 사실 그러니까 교과서 정도로만 하면 편하긴 한데 수능에서는 정말 힘도 못 쓸 거고요. 물론 G2를 가지고 수능을 보진 않겠지만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을 가르칠 때 어디까지 가르쳐야 되나 라는 뭐라 하지?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근데 또 지구과학 1은 또 수능을 많이 보잖아요. 그래서 지구과학 1은 맨날 찍어요, 제가. 여러 지식을 좀 주려고. 근데 G2를 내가 어차피 찍어도 여러분들한테 과연 그걸 유용하게 쓸 수 있느냐? G2 수능을 볼 것도 아닌데. 그러면 괜히 어차피 상대평가 한 번만 하는 거 교과서 내용만으로도 그걸 가려낼 수 있다면, 내신을 가려낼 수 있다면 과연 이렇게 어렵게 어렵지는 않지 않나? 모르겠어요. 근데 더 많은 내용을 가르쳐도 되나? 그런 생각이 많이 있는데 일단 그래도 우리는 G2를 하는 사람이니까 한번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다색성이랑 소강이랑 뭐 간섭색에 대한 정의는 47페이지를 보면 나타나고요. 그래서 아까 여기 특징을 보면 개방니콜에서는 어떤 광물을 올리든 소강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런 특징도 같이 있을 겁니다. 맞아. 그리고 다색성은 이게 나타나려면 광물이 조건이 있어요. 광물이 유색 광물이어야 돼요. 유색 광물, 무색 광물 이렇게 두 가지가 있잖아요. 종류가. 색으로 나눈다면. 근데 애초에 색이 있어야지 다색성이 나타납니다. 애초에 색이 없이 투명한 뭐 석영 같은 무색 광물들 있죠. 그런 애들 재물대 아무리 돌려봐야 다색성 안 나타납니다. 애초에 색이 필요하다. 이방체 중에서도 유색 광물이 다색성이라는 특징이 나타날 수 있다. 그래서 막 수능에서 만약에 진짜 요새는 뭐 꼬는 수준도 아니죠. 좀 평타 치는 문제로 석영을 이제 박편으로 만들어서 평강 현미경에 놓고 개방니콜에서 관찰하면서 재물대를 돌렸다. 다색성이 나타나느냐?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는 거고. 그게 기억, 니은, 디귿 중에 하나의 보기로 나오는 거죠. 수능에서. 그래서 그런 게 나오면 이제 석영은 무색 광물이니까 다색성 나타나지 않겠구나. 이 정도까지 물어볼 수 있겠다. 그런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넘어가서 50페이지 내용이 아니다. 50페이지 말고 그래요. 43페이지 43페이지에 그 규산형 광물의 특징이라고 해가지고 교과서에 표 나와 있죠. 표 SI랑 OO 그 비율 막 1대4 1대3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 거 거기를 볼게요. 거기를 보시면 일단 독립상으로 1대4 SI 대 O의 그 비율이 1대4고 단사슬 구조라고 하는데 전 단쇄상이라고도 불러요. 단쇄상. 쇠가 사슬 쇠자인가 봐요. 그래서 단사슬 구조를 단쇄상이라고도 하는데 걔는 SI 대 O의 비율이 1대3이다. 그리고 이제 복사슬 구조는 복쇄상이라고도 하는데 복쇄상 구조는 4대 11이다. 그리고 판상 구조, 걔는 층상 구조라고도 합니다. 판상 구조는 SI 대 O가 2대 5의 비율이다. 마지막으로 망상 구조는 1대 2다. 그렇게 나와 있고
그 예시 광물 나와 있죠? 감람석, 휘석, 각삼석, 운모, 석영 이렇게 나와 있는데 감휘, 각, 흑, 석으로 외우면 좋겠고요. 얘는 감람석이 감람석 다 안 쓸게요. 그냥 감히 각흑석 해도 알아들으면 좋겠고요. 감람석, 휘석, 각삼석, 흑여석, 흑, 운모, 흑운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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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영이에요. 이때 쪼개짐, 깨짐을 판별을 하면 감람석은 뭐예요? 깨짐이었죠. 왜 깨짐이에요? SiO4가 양이온들과 이온 결합을 하기 때문에 결합력에 차이가 없다. 그래서 깨짐이고요. 휘석은 쪼개짐인데 몇 방향이냐면 두 방향 쪼개짐이고요. 그리고 각삼석도 두 방향 쪼개짐, 그리고 흑운모가 한 방향 쪼개짐이고 석영은 모든 방향으로 이온 결합을 이온 결합이 아니라 공유 결합을 하기 때문에 깨짐이 나타난다. 그리고 이게 정출 순서입니다. 정출 순서. 정출 순서도 감휘, 각흑, 석이에요. 마그마가 식어갈 때 뭐부터 고체화가 되느냐 그걸 말하는 거고 감람석 먼저 나타나고 그 다음 휘석, 그 다음 각삼석, 그 다음 흑운모, 석영 이런 식으로 정출이 일어나요. 이거는 지구과학 원 시간에 그 마그마 특징 해가지고 아마 배웠을 겁니다. 그렇게 정출되는 이유는 그 자영, 반자영, 타영할 때 말했죠. 녹는정이 높은 애부터 정출이 된다. 근데 이제 녹는정이 높은 애가 주로 이제 감람석 쪽에 많고 석영 쪽으로 갈수록 녹는정이 낮은 애들이라서 정출되는 순서가 이렇게 나타나는 거다. 그리고 이때 정출되면서 그 SI 대 O의 비율을 보면 알겠지만 얘는 1대4, 그 다음에 얘가 1대3, 그 다음에 얘가 4대11, 얘가 2대5, 얘가 1대2예요. SI 대 O 그게 점점 비율이 작아지고 있잖아요. 그 이유가 이온 결합하는 애들이 이제 양이온 수가 원래 양이온이랑 SiO4가 이온 결합을 하면서 정출이 되다가 얘가 양이온을 다 가져가 버려서 마그마 내에 양이온이 부족해진 거야. 그래서 할 수 없이 나 양이온이랑 결합하고 싶은데 어쩔 수 없다. 그래, 우리 같은 이 SiO4끼리 결합을 하자, 공유하면서 결합을 하자 해서 이 Si 대 O의 비율이 낮아지는 겁니다. 이온 결합이 우선적으로 결합이 일어나는 거고 그 다음에 양이온 수가 부족해지면 공유 결합이 일어난다. 그래서 전출되면서 양이온 숫자가 부족해져서 공유 결합 수가 늘어나는 겁니다. 그런 특징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공유 결합이 많아지면 이 공유 결합 혹시 화학 배웠나요? 통합과학 시간에 이미 배웠을지 모르겠지만 이온 결합보다 공유 결합이 더 강한 결합이에요. 분자 구조 내에서 아마 공유 결합이 모든 결합들 중에 가장 강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정확하진 않아요. 저도 화학 전공자가 아니니까. 그래서 이온 결합 수가 점점 줄어들고 대신 공유 결합 수가 점점 늘어나죠. 정출되면서. 이 공유 결합 수가 늘어남에 따라서 생기는 특징이 풍화에 대한 안정도가 높아집니다. 그래서 이제 감람석이랑 석영을 한 100년 동안 바깥에 내놓는다 치면 감람석은 막 풍화돼 가지고 여기저기 상처가 많을 텐데 이 석영은 풍화를 잘 견뎌서 원래 모습을 잘 보존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쪽으로 갈수록 감이각극석으로 갈수록 풍화에 대한 안정도가 높아진다. 그리고 감이각극석의 특징을 보면 다 이방체 광물이에요. 대신 감휘각흑은 유색 광물이고요. 석영은 무색 광물입니다. 그래서
감, 휘, 각, 흑, 석 다 이방체 광물이니까 아까 얘기했던 직교니콜 상태에서 간섭색 나타날 거고요. 이 5가지 모두 다. 그리고 90도마다 소강 일어나고요. 석영은 좀 다르긴 한데 얘는 90도마다 소강이 아니라 파동 소강이라는 걸 하는데 그냥 5가지 다 소강이 일어난다고만 하죠. 그러면 5가지 광물 다 간섭색이 나타나고 소강이 일어난다. 하지만 석영은 무색 광물이니까 뭐는 안 일어나죠. 개방 니콜 상태에서 재물대를 돌렸을 때 나타나는 다색성이 석영에서는 보이지 않을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정도를 하고 거기 50페이지를 가면은 암석 조직과 현성 환경이라고 나오는데 여기는 딱히 할 말이 없고요. 그냥 인간 강사분이 해주신 거 교과서에 필기하고 줄 치면서 겹치는 거 학습하면 될 것 같고, 대신에 제가 보충을 하면 그 염리 구조에 편리랑 편마 구조가 있었죠. 네, 편리는 뭐냐? 세립질 암석에 압력이 가해지면 이제 특정 광물, 특히 흑음모, 특정 광물이 압력 방향의 수직으로 성장하거나 평행하게 배열되는 것을 편리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편마 구조는 뭐냐면 조립질 암석이 큰 압력을 받거나 편리가 발달한 암석이 더 큰 압력과 열을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재결정 작용이 일어나요. 결정이 다시 만들어진다는 거죠. 서로 막 모이고 변화하고 재결정 작용이 일어나서 결정이 커지고요. 글씨가 좀 이상할 수 있는데 제가 말하고 있으니까 놓친 부분은 살짝 앞으로 돌려서 어떤 필기 내용인지 알면 되겠죠. 결정 커져서 조립질 암석으로 변화하고 이제 유색 광물, 특히 흑음모, 색광물과 무색광물이 특히 석영과 장석, 색광물이 교대로 평행한 줄무늬를 이루는 것, 그게 편마 구조입니다. 그래서 비교를 해보자면 편리는 좀 얇은 이런 느낌의 압력 방향으로 줄무늬가 성장을 하고요. 편마 구조는 편리 구조보다는 좀 두껍다고 해야 될까요? 이런 식으로 줄무늬가 막 배열이 돼요. 특히 어둡고 밝고 이러한 줄무늬가 좀 더 정확히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제 막 편마 구조를 주어주고 여기
어두운 줄무늬 부분에 쫙 해가지고 A를 써요. 그리고 문제에서 이렇게 물어보죠. A는 주로 흑운모로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우리는 그거 맞는 보기로 동그라미를 쳐야겠죠. 현마구조, 이제 유색 광물이랑 무색 광물이 교대로 평행한 줄무늬를 만든 건데, 유색 광물, 이 검은색 줄무늬는 주로 흑운모라는 광물이 이루는 줄무늬고, 무색 광물, 하얀 줄무늬, 좀 투명한 줄무늬는 무색 광물인 석영이나 장석류가 만든 줄무늬다. 그 정도까지 하면 대충 여기도 끝 나는 겁니다. 그래서 저번에 제가 인강으로만 올린 거 약간 보충을 했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진도를 나갈 건데, 마지막으로 이거 제가 준비한 표가 있어요. 접촉 변성함과 광업 변성함의 종류와 특징,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 그 추가 자료라고 해서 영상 강의 밑에 자료가 하나 더 있으니까, 그게 이거예요. 방금 보여준 표가 있으니까 그것도 참고해서 공부를 하면 좋겠습니다. 50분이 넘었어요. 미안합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진도 나가는 거 잘 보시면 되겠어요. 이상입니다.